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알리데비가 솔직히 말했어요.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7분 만에 20개 격추. 아시아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대체 어느 나라였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사이렌이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7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취재를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일하는 전략 분석가입니다. 제 이름은 마크 헨슨이고 지난 15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과 군사 기지를 취재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해왔습니다. 전쟁의 냄새를 맡을 줄 알고 위기의 징후를 읽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어요. 몇 달 전 중동 지역의 긴박한 정세를 취재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만 보이던 그 순간 이곳에서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지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을 때 한 젊은 병사가 제 카메라 가방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통역관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요즘 모두 긴장하고 있어요. 북쪽에서 계속 도발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인근 국가들 사이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여러 국가의 무기 체계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장교들은 평소처럼 레이더 데이터를 점검했고 방공 시스템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훈련된 군인들의 일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기지 사령관 알 마크툼 대령은 쾌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전 통제실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앞장섰어요. 통제실 안에는 여러 대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각 화면에는 실시간 레이더 데이터와 영공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조를 준비하던 장교 3명이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전쟁이 임박한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헨슨 씨, 우리는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대령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가동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지를 둘러보는 동안 모든 것이 잘 정돈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막스 앞에서는 군인들이 정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고 경납고에서는 기술팀이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모든 것이 정해진 절차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철저히 관리되는 현대식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온이 섭씨 45도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의 인원들은 실내로 피했고 바깥에는 경계 근무를 서는 소수의 병력만 남았어요. 배정받은 간이 막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내 무기거래 동향과 최근 발생한 소규모 충돌 사례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이번 취재의 핵심은 중동 지역 방공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사막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밤 9시가 되자 낮의 열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쌀쌀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두꺼운 재킷을 걸치고 다시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야간 작전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통제실의 야간 분위기는 낮과 달랐습니다. 조명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고 레이더 화면의 초록빛만이 실내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당직 장교 3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카림이라는 이름의 젊은 장교가 제게 모니터 뒤편 벤치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보통 야간에는 별일 없어요. 카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끔 민간 항공기가 항로를 벗어나는 정도죠. 시간이 흐르면서 통제실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레이더 신호음이 들릴 뿐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장교들은 정해진 간격으로 상황을 보고했고 모든 지표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카림은 커피를 한 잔 더 가져왔고 옆자리 장교는 작은 하품을 했어요. 그렇게 평온한 밤이 계속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표적 포착. 카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여러 개의 붉은 점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순식간에 12개의 고속 표적이 감지됐습니다. 모두 우리 기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사막 기지의 평온한 밤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7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표적 속도 확인. 카림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임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붉은 점들이 우리 기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된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속도, 고도, 거리. 모든 수치가 위협적이었습니다. 마하 3.2. 아니, 더 빠릅니다. 카림이 다시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옆에 있던 하산 중령이 급히 다가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작전 장교였어요. 그런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이건 드론이 아닙니다. 하산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탄도 미사일. 가장 요격하기 어려운 표적 중 하나입니다. 고속으로 낙하하는 궤적 때문에 대응 시간이 극도로 제한되거든요. 게다가 화면에 표시된 표적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카림이 다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표적 12개 확인. 아니, 14개. 16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레이더가 표적을 식별할 때마다 새로운 붉은 점이 화면에 추가됐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이 하나씩 켜지듯 위협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전부 우리 기지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산 중령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령님. 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이 좌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카림이 대답했습니다. 16개의 미사일이 동시에.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방공망을 압도하기 위한 전술이죠. 아무리 우수한 시스템이라도 동시에 쏟아지는 다수의 표적을 모두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공격자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산 중령이 벽에 걸린 빨간색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령관님, 하산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16개 감지, 기지로 접근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박함이 묻어났어요. 전화기 반대편에서 무언가 지시가 내려졌나 봅니다. 하산 중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은 하산 중령이 통제실 전체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레벨 1 경보 발령. 모든 방공 시스템 활성화. 요격 준비. 순간 통제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자리에 있던 장교들이 동시에 키보드를 두드렸고 여러 대의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복도 밖에서 군인들이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카림이 헤드셋을 끼고 외부 발사대와 통신을 시작했습니다. 사격 통제, 표적 데이터 전송합니다. 16개 표적, 우선순위는 속도 기준입니다. 화면 한쪽에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발사대의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거대한 발사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정확한 위치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달 시간은? 하산 중령이 물었습니다. 6분 42초 후입니다. 카림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6분 42초. 충격적으로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요격에 성공하면 기지는 무사하고 실패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산 중령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헨슨 씨, 저쪽 구석으로 가 계세요. 만약을 위해 헬멧을 쓰시고요. 그제야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사일이 진짜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헬멧을 집어들고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통제실 한쪽에서 젊은 장교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표적 분석 완료했습니다. 대부분 샤입 계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일부는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두 중량은 약 500kg으로 예상됩니다. 하산 중령의 턱이 굳어졌어요. 500kg 탄두가 16개. 만약 그것들이 모두 기지에 떨어진다면 이곳은 초토화될 겁니다. 활주로, 경납고, 통제실 막사. 모든 것이 파괴되겠죠. 요격 시스템 준비 완료. 카림이 외쳤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었어요. 발사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산 중령이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레이더의 붉은 점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명령했습니다. 발사 승인. 교전 개시. 발사 승인 확인. 카림이 키를 눌렀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통제실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한 발사대 발사. 화면 속 발사대에서 불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제2 발사대, 제3 발사대에서도 연달아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어둠 속 사막 위로 여러 줄기의 빛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통제실의 모든 시선이 레이더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발사한 요격 미사일을 나타내는 파란색 점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붉은 점들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산 중령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교전까지 90초. 90초. 1분 30초 후면 첫 번째 요격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 손바닥에도 땀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카림이 다시 외쳤습니다. 추가 표적 감지. 18개. 20개입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6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20개라니.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기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20개라는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하산 중령이 재빨리 모든 발사대에 최대 가동 명령을 내렸어요. 통제실 스피커에서 제4 발사대 발사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또 하나의 불기둥이 치솟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요격 미사일은 직선으로 상승하는데 이 미사일은 공중에서 곡선을 그리며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마치 스스로 경로를 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기술 장교가 제 의문을 알아챘는지 설명했어요. 저 미사일은 일반적인 요격 패턴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로를 수정하고 있다고요. 레이더 화면의 파란 점이 붉은 점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그 경로는 직선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림이 표적 7번까지의 거리를 카운트다운했어요. 8km, 6km, 4km. 기술 장교가 능동 레이더 탐색 모드 진입을 알렸습니다. 미사일 자체에 탑재된 레이더가 표적을 직접 추적한다는 의미였어요. 지상 통제 없이 스스로 표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궤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거리가 2km, 1km로 좁혀졌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파란 점과 붉은 점이 하나로 겹쳤고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요격 성공이었어요.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지만 하산 중령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19개가 남아있었거든요. 창밖에는 여러 줄기의 빛이 계속 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표적 3번에 대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요격 미사일은 더 복잡한 궤적을 그렸어요. 표적이 비스듬히 낙하하는데 미사일이 그 미래 위치를 예측해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기술 장교의 설명에 따르면 표적이 3초 후 어디 있을지 계산해서 그 지점으로 향한다고 했어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초당 수 킬로미터씩 움직이는 표적의 미래 위치를 미사일 안에 작은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거리가 3km, 2km로 줄어들었고 곧 두 점이 만났습니다. 두 번째 격추였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림의 모니터는 4개 화면으로 분할돼 있었고 동시에 여러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표적 11번, 5번, 14번이 동시에 교전 중이었습니다. 하산 중령이 동시 교전 능력을 확인하며 계속 진행을 지시했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20개의 표적을 막으려면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해야 했거든요. 창밖 하늘에서 거의 동시에 3개의 섬광이 터졌어요. 3개의 표적이 한꺼번에 격추된 겁니다. 지금까지 5개였지만 아직 15개가 남아 있었어요. 한 장교가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표적들의 고도가 낮아지고 있고 일부는 종말 단계에 진입 중이라고요. 탄도 미사일이 최종 낙하하는 구간입니다. 2단계에서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요격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하산 중령이 우선순위 표적부터 집중 요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화면에 표적들의 새로운 번호가 표시됐어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위협도를 계산한 겁니다. 제5발사대에서 1순위 표적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이번엔 더 가파른 각도였어요.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파란 점이 나타나 놀라운 속도로 상승하며 궤적을 수정했습니다. 훈련된 매가 먹잇감을 향해 급강하하듯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교전까지 40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통제실에서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파란 점이 붉은 점을 향해 돌진했고 2점이 만났습니다. 6개째 격추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14개의 붉은 점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6개의 표적을 격추한 후 통제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14개가 남았지만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산 중령이 모든 발사대에 연속 발사 모드를 지시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파란 점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제1발사대부터 제6발사대까지 거의 동시에 미사일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파란색과 붉은색 점들로 가득 찼어요. 마치 별자리 지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카림이 다중교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했어요. 표적 9번, 12번, 16번, 18번이 동시에 교전에 돌입했습니다. 통제실의 보조 스크린 4개가 각각 다른 교전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첫 번째 스크린에서 파란 점이 붉은 점에 접근했습니다. 거리가 1km 이내로 좁혀졌어요. 그 순간 작은 십자 표시가 나타나더니 2점이 겹쳤습니다. 표적 9번이 사라졌어요. 거의 동시에 두 번째 스크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표적 12번 격추. 그리고 3초 후 세 번째 스크린, 5초 후 네 번째 스크린. 연쇄적으로 섬광이 터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밤하늘이 작은 불꽃들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제의 불꽃놀이 같았지만 이건 생존을 건 전투였어요. 각각의 섬광이 하나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통제실 한쪽에서 젊은 장교가 격추 현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었어요. 벽면의 대형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격추 10개, 남은 표적 10개. 이제 절반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 장교가 급히 보고를 올렸어요. 남은 표적 중 3개가 기지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고요. 예상 도달 시간이 9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산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90초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통상적인 요격 절차로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어요. 그가 최종 방어선 가동을 명령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단거리 요격 시스템이 활성화됐습니다. 기지 주변에 배치된 근접 방어 무기들이 작동 준비에 들어갔어요. 만약 중거리 요격에 실패하면 이것들이 마지막 보루가 될 겁니다. 레이더는 3개의 위협적인 표적에 집중됐어요. 표적 2번, 8번, 19번. 각각의 2발씩 총 6발의 요격 미사일이 할당됐습니다. 중복 요격이었어요. 하나라도 놓칠 수 없으니까요. 6개의 파란 점이 거의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화면에서 복잡한 궤적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각 미사일이 자신의 표적을 향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표적 2번의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접근했어요. 거리 3km, 2km, 1km. 교전 지점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죠. 두 번째 요격 미사일이 확인 사격을 위해 계속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어요. 두 번째 미사일은 자동으로 다음 위협 표적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한 시스템이었어요. 이미 파괴된 표적에 낭비되지 않고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표적 8번과 19번도 비슷한 패턴으로 격추됐어요. 각각 첫 번째 요격에서 성공했고 두 번째 미사일들은 다른 표적들을 향해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격추 13개. 남은 표적 7개. 시간이 흐를수록 통제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이 조금씩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장교들의 움직임이 더 안정적이었고 보고 목소리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산 중령이 최종 단계 진입을 선언했어요. 남은 7개 표적에 대한 집중 요격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가용 발사대가 동원됐어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파란 점들이 붉은 점들을 에워쌌습니다. 마치 늑대 무리가 사냥감을 포위하듯 체계적이었어요. 하나씩 차례대로 격추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4번 격추. 표적 13번 격추. 표적 17번 격추. 벽면 디스플레이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남은 표적 4개, 3개, 2개. 마지막 두 표적이 남았습니다. 둘 다 기지에서 15km 지점에 있었어요. 최종 요격 미사일 2발이 발사됐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첫 번째 교전. 섬광. 격추 확인.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표적이 고도를 낮추며 빠르게 낙하하고 있었어요. 예상 도달 시간 45초. 요격 미사일이 가장 가파른 각도로 상승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어요. 30초, 20초, 10초. 카림이 숨을 죽이며 카운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섬광이 터졌어요. 통제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모두가 주시했어요. 붉은 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라졌어요. 카림이 최종 확인을 보고했습니다. 20개 표적 전부 격추. 실패 기록 제로. 그 순간 통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장교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하산 중령마저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기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완벽한 방어 성공을 보고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안도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헬멧을 벗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금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어요. 현대 방공 기술의 완벽한 실전 시연이었습니다. 통제실의 흥분이 가라앉은 후 저는 하산 중령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완벽한 방어 작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특히 저 독특한 요격 궤적과 동시에 다중 표적 대응 능력이 궁금했습니다. 하산 중령은 기지 기술팀장인 알리 대위를 불렀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알리 대위는 시스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제게 별도의 브리핑 룸으로 안내하며 오늘 밤 사용된 방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브리핑 룸 스크린에 장비 사진이 떴습니다. 처음 보는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러시아의 S-400 같은 익숙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알리 대위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시스템의 이름은 천공투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어요.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제 방공 시스템이라니. 중동 지역에서 한국 무기를 보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알리 대위는 천공투의 핵심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었어요. 제가 통제실에서 목격했던 그 독특한 궤적의 비밀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하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의 지속적인 유도가 필요 없었어요.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한 번에 여러 표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다는 거죠. 지상 레이더가 하나의 표적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늘 밤 20개의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막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둘째는 다중 표적 대응 능력이었어요.
시스템이 최대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위협도가 높은 표적부터 순차적으로 요격 미사일을 할당하는 거죠. 인간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컴퓨터가 최적의 결정을 내렸어요. 알리 대위가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줬습니다. 레이더, 지휘통제소, 발사대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돼 있었어요. 각 구성품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반응 속도였습니다. 오늘 밤 첫 표적 감지부터 첫 요격 미사일 발사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알리 대위는 기록을 확인하더니 약 40초라고 답했습니다. 40초. 놀라운 속도였어요. 표적을 식별하고 위협을 분석하고 요격 계획을 수립하고 발사 명령을 내리기까지 모든 과정이 40초 안에 이뤄진 겁니다. 이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알리 대위는 또 다른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 전투기, 드론 등 다양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유연성이 높은 다목적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운용의 효율성이었어요. 알리 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 방공 시스템은 복잡한 절차와 긴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만 천궁2는 상대적으로 빠른 전개와 운용을 목표로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밤 상황에서도 그 효율성이 입증됐어요. 갑작스러운 다수 표적 공격에도 시스템은 신속하게 대응했고 20개 전부를 격추하는 완벽한 결과를 냈습니다. 단 한 발의 실패도 없었어요. 브리핑이 끝날 무렵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시스템을 선택했느냐고요? 중동 지역에는 다양한 방공 시스템 옵션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알리 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했고 실전 검증된 기술이었으며 무엇보다 다중 표적 대응 능력이 뛰어났다고요. 현대전에서는 단일 표적이 아니라 포화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그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방위 산업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몇몇 강대국의 기술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성능과 가격, 그리고 실전 경험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알리 대위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작전은 이 시스템의 첫 실전 배치 후 가장 대규모 교전이었다고요. 그리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이 기지는 어떤 공중 위협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브리핑 룸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위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하늘은 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어요. 새벽 햇살이 모래 언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쪽을 보니 기술팀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투를 치른 무기들을 다시 대기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승리는 첨단 기술만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 기술을 운용하는 훈련된 인력, 체계적인 절차,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가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결국 사람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확인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에도 알리 대위와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는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다른 방공 시스템들과 비교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5년간 군사 전문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무기 체계를 봐왔지만 이런 관점은 처음이었습니다. 알리 대위는 자신이 과거에 유럽제 방공 시스템을 운용했던 경험을 꺼냈어요. 그 시스템도 성능은 우수했지만 작전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표적 데이터를 입력하고 각 발사대를 수동으로 조정하고 다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반면 천궁2는 다른 철학으로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복잡함보다는 신속함을, 수동 통제보다는 자동화를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밤 작전에서도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인간은 최종 승인만 했을 뿐이에요. 그가 통제실로 저를 다시 안내했습니다. 이제는 평온을 되찾은 통제실이었어요. 카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몇몇 장교들이 작전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알리 대위가 중앙 콘솔 앞에 섰어요. 화면에는 천공투의 전체 구성도가 표시됐습니다. 레이더, 지휘통제소, 그리고 6개의 발사대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어요. 알리 대위가 각 구성 요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레이더는 360도 전방위를 감시했어요. 동시에 최대 10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처럼 20개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던 거죠. 게다가 레이더는 자동으로 표적을 분류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인지 순항 미사일인지 항공기인지를 스스로 판단했어요. 지휘통제소는 모든 정보를 통합했습니다. 레이더 데이터를 받아 위협을 분석하고 요격 계획을 수립하고 발사대의 명령을 전송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 장교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지만 시스템이 제시하는 최적 방안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발사대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발사대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계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설계 덕분에 시스템 전체의 생존성이 높아졌습니다. 단일 실패 지점이 없는 거죠. 알리 대위는 흥미로운 비교를 해줬어요. 일부 구형 방공 시스템은 하나의 중앙 레이더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그 레이더가 파괴되면 전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천공투는 분산형 구조였어요. 각 발사대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이동성이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차량에 탑재돼 있어서 필요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어요. 고정식 방공 시스템과 달리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었습니다. 적이 위치를 파악해도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일 수 있으니까요. 카림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는 실제 운용자 입장에서 이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는 거였어요. 복잡한 매뉴얼을 외울 필요 없이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만 따라가면 됐다고 합니다. 오늘 밤 작전 중에도 카림은 여러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해줬다고 했어요. 어떤 표적을 먼저 요격할지, 몇 발의 미사일을 할당할지, 어느 발사대를 사용할지. 모든 질문에 대해 시스템이 답을 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운용자의 역할은 무엇이냐고요? 카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스템을 감독하고 예외 상황을 판단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요. 컴퓨터는 계산은 빠르지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알리 대위가 또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민간 항공기가 실수로 군사구역에 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그것을 위협으로 판단하고 요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 운용자는 상황을 보고 그게 실수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격을 취소하는 거죠. 이런 철학을 알리 대위는 인간-기계 협업이라고 불렀어요. 기계의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인간의 판단력과 책임감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완전 자동도 아니고 완전 수동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이었어요. 통제실 벽면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첫 표적 감지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20개의 미사일이 격추됐고 기지는 무사했으며 저는 현대 방공 기술의 새로운 면모를 배웠어요. 알리 대위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강점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운용 개념이라고요. 빠르게 전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 그 원칙이 설계의 모든 부분에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밤을 돌이켜보면 그 말이 맞았어요. 첫 경보부터 마지막 격추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없었고 중복된 확인도 최소화됐어요. 모든 것이 목적을 향해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전투는 이제 역사가 됐어요. 하지만 그 교훈은 남을 겁니다. 현대 방공 기술은 단순히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교훈이요. 발사대 쪽에서 기술팀이 점검을 마치고 있었어요. 사용된 미사일 발사관들이 새 미사일로 재장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위협에 대비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기술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기지에 머물며 후속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작전 기록을 검토하고 장교들과 인터뷰하고 시스템 운용 과정을 상세히 관찰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변화였습니다. 기지를 방문하는 인원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인근 국가의 군 관계자들, 방위 산업 전문가들, 심지어 다른 대륙에서 온 참관단까지 모두 그날 밤의 작전에 대해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0개 전부 격추라는 완벽한 기록은 소문으로만 믿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한 사우디아라비아 장군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방공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방공 시스템을 선택할 때 어느 나라 제품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해요. 미국 제면 믿을만하고 러시아 제면 검증됐고 유럽 제면 품질이 보장된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실전 기록이 가장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 수치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표적을 격추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작동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그날 밤의 작전은 바로 그런 실전 기록의 완벽한 사례였어요. 쿠웨이트에서 온 기술 장교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운용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운용하기 어렵거나 유지보수가 복잡하면 실제 전장에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조작이 직관적이고 정비가 간편하면 더 많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의 팀은 천공투의 운용 매뉴얼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훈련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부품 교체는 얼마나 자주 필요한지. 이런 실용적인 질문들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어요. 기지 사령관실에서 열린 비공식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들이 모여 방공 기술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토론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방공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집트 대령은 비용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의 시스템들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중소국가들이 충분한 수량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 새로운 선택지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검증된 성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어요. 요르단 준장은 정치적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특정 강대국의 무기를 구매하면 그 나라와의 정치적 관계에 얽매이게 된다고 했어요. 무기 거래는 단순한 상업 거래가 아니라 외교 관계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더 다양한 공급원이 생긴다는 것은 더 많은 외교적 선택지를 갖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며칠 후 두바이의 한 군사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방위 산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연례 행사였어요. 전시장 곳곳에서 방공 시스템 제조사들의 부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한국 업체 부스는 다른 곳에 비해 작았지만 방문객이 많았어요. 그날 밤 작전 소식이 업계에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부스 담당자는 쉴 틈 없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기술 사양서와 운용 매뉴얼이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전시회장 한쪽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현대 방공 기술의 동향이었습니다. 발표자는 런던의 한방위 연구소 소장이었어요. 그의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방공 시장이 다극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과거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시장에서 여러 국가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그 변화의 배경에는 기술 확산과 실전 경험 축적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그는 아시아 국가들의 부상을 주목했습니다.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이 독자적인 방공 기술을 개발하고 실전에서 검증하면서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서구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설계 철학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관계자는 솔직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 제품인지보다 우리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고 했어요.
성능, 가격, 운용성, 정치적 독립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카타르의 한 장교는 더 나아갔습니다. 단일 국가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어요. 대신 여러 나라의 시스템을 혼합해 운용하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방위 산업은 기술의 경쟁이지만 동시에 신뢰의 경쟁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실전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성공적인 실전 경험은 수많은 광고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날 밤 사막 기지에서의 7분은 단순한 방어 작전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방공 기술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실전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구매자들의 합리적 선택. 모든 것이 그날 밤에 집약돼 있었습니다. 기지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작전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산 중령이 허락해준 상세 데이터였어요.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그날 밤을 재구성했습니다. 23시 47분 32초. 레이더가 첫 번째 표적을 포착했어요. 그로부터 6분 54초 후인 23시 54분 26초, 마지막 표적이 격추됐습니다. 7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 동안 20개의 탄도 미사일이 모두 무력화됐죠. 데이터를 보며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표적 간 격추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3초 차이로 연속 격추가 이루어졌어요. 동시 다중 교전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발사된 요격 미사일 24발 중 20발이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나머지 4발은 백업 미사일이었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른 표적으로 제할당했어요. 실제 실패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격추된 표적과 가장 나중에 격추된 표적 사이의 거리 차이가 40km가 넘었어요. 시스템이 넓은 범위의 표적들을 위협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처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산 중령이 차를 가져와 함께 마셨습니다. 그는 15년간 여러 작전을 경험했지만 그날 밤 같은 완벽한 결과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가장 긴장됐던 순간은 표적이 20개라는 것을 확인한 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과 팀을 믿었고 결과는 그 믿음을 증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지를 떠났습니다. 사막 도로를 달리며 뒤를 돌아봤어요. 발사대들이 여전히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언제든 작동할 준비가 된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강력한 방어력이 공격을 억제하니까요. 두바이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15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하며 수많은 무기 시스템을 봤지만 이번은 특별했어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방위 산업 전체의 변화를 목격한 겁니다. 기사의 핵심을 고민했습니다. 방공 기술의 민주화, 실전 검증의 중요성, 새로운 경쟁 구도.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7분 동안 드러났어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제가 목격한 것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 리뷰가 아니라 기술과 전략, 그리고 인간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훈련과 판단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날 밤 통제실 장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신속히 판단하며 최종 결정에 책임을 지던 모습. 그들이 없었다면 완벽한 결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창밖으로 두바이의 고층 빌딩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200km 떨어진 사막에서는 며칠 전 전투가 벌어졌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겁니다. 현대전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대중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가장 중요한 승리가 조용히 이뤄진다는 것. 그날 밤 기지를 지킨 사람들은 영웅 대접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7분.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현대 방공 기술과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서 조용히 시작된 변화는 이제 전 세계 방위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책상 위에 작전 기록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어요. 작전명 사막 방패. 결과 완전 성공. 그 간결한 문구 뒤에 수많은 기술과 노력, 인간의 판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누군가의 준비와 경계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